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비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2026년 IMF 재정점검 보고서가 경고하는 글로벌 부채 110조 달러, 우리 돈 약 17.4경 원의 시대. 1980년 단 4.1조 달러였던 부채의 총량은 이제 통제불능의 궤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끝없이 고도를 높여가는 이 거대한 부채의 엔진 위에서 세계 경제는 과연 안전하게 비행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위험한 여정의 기원과 현재를 추적해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거대한 짐, 국채. 하지만 이 도구는 본래 현대금융 시스템과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결정적인 혁신이었습니다. 국채는 12세기에서 14세기 사이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이 잦은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명한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당시 베네치아와 피렌체 같은 도시국가들은 막대한 전쟁 비용을 일시적인 세금으로만 충당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시민들에게 강제로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프레스티티라는 강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는 행위를 넘어 국가가 시민에게 정기적인 이자 수익을 약속한 현대적 채권의 표시였습니다. 16세기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을 치르던 네덜란드는 국채를 현대적인 금융상품으로 진화시켰습니다. 바로 정부의 신용을 바탕으로 국채를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이 유동성의 확보는 채권 시장의 형성을 이끌었고 네덜란드가 해상 강국으로 성장하는 마르지 않는 자금줄이 되었습니다. 17세기 말 영국의 명예혁명은 국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왕 개인의 빚이 아닌 의회가 승인한 국가의 채무라는 개념이 확립된 것입니다. 왕이 마음대로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게 되자 신뢰도는 급상승했고 이자율은 낮아졌습니다. 이는 곧 전 세계 자본이 영국으로 몰려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694년 잉글랜드 은행 설립과 함께 영국은 만기가 없는 영국 국채인 콘솔체 콘솔스를 발행합니다. 정부는 원금 상환의 압박 없이 장기적인 저리자금을 확보했고 투자자는 국가라는 가장 안전한 담보에 돈을 맡겼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력은 훗날 대영제국 건설에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8월 15일 국채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뒤바뀝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고리를 끊는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화폐는 금보유량이라는 물리적 제약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해 화폐를 무한정 창출할 수 있는 무한신용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거의 국채가 미래의 거둘 세금을 미리 당겨 쓰는 정도였다면 1971년 이후의 국채는 미래 세대의 소득까지 무한히 확장하는 신용팽창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금이라는 물리적 국세가 사라진 순간 이제 비행고도는 현재를 벗어나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현재 마법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팬데믹을 지나며 폭발한 공공부채에 이어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타격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국방비 증액이라는 새로운 재정 압박을 불러왔습니다. 전 세계 정부의 재정은 사실상 소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표는 냉혹합니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이자 부담액은 3조 5,500억 달러로 불과 4년 만에 1.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비용 지출이 GDP의 2%에서 3%로 급등하며 국가 예산이 오직 빚을 유지하는 데만 소모되는 엔진 과부하 상태에 빠졌습니다. IMF는 2029년경 전 세계 공공부채가 GDP 대비 100%에 도달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가치가 빚의 무게와 같아지는 시점입니다. 비행기는 이 무거운 하중을 견디며 계속 날 수 있을까요? 일부를 마치며 우리는 묻게 됩니다. 당신의 국가는 안전하게 비행하고 있습니까? 비행기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우리는 3가지 핵심 계기판을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비행기의 전체 하중인 GDP 대비 부채 비율. 둘째, 연료통의 누수 압력을 나타내는 총 재정 지출 대비 부채 발행액. 마지막으로 엔진을 가동하기도 전에 소모되어 버리는 연료비는 총 지출 대비 부채 이자 비중입니다. 이 계기판들이 모두 빨간색으로 전멸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예산이 이자라는 블랙홀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국가 지출의 절반 이상인 54.7%를 오직 이자를 갚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역시 48.1%에 달합니다. 교육, 의료, 복지에 쓰여야 할 자금이 빚의 대가를 치르는 데 우선 사용되면서 이들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은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계 경제의 기둥인 거인들조차 비틀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지출액 대비 국채 비중이 무려 522.8%에 달하며 상상 초월의 빚을 짊어지고 있고 미국은 예산의 10.7%를 이자로 지출하며 재정의 유연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2025년 부채 비율이 100%를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쓰러질 때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유럽의 지도는 빚이 어떻게 국력을 가르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부채 비율 150%의 그리스와 113%의 프랑스는 무거운 빚의 굴레에 짓눌려 1%대 이하의 저성장 늪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 철저한 재정 준칙을 지킨 스웨덴은 부채 비율 36.7%, 이자 지출이 단 1.6%라는 압도적인 건전성을 바탕으로 거센 경제 폭풍 속에서도 여유로운 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레이더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채 비율 54.4%는 지표상 준수해 보이지만 이면에는 출력 부족이라는 숨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체 지출의 6.7%가 이자로 빠져나가는 가운데 잠재 성장률은 1.8%까지 추락했습니다. 빚을 털어내야 할 엔진의 힘이 약해지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고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발명되었던 국채는 이제 그 자체가 국가가 싸워 이겨야 할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가의 역량은 화려한 성장 지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증식하는 빚을 통제하는 힘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위험한 비행은 이제 막 일막을 마쳤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부채 고금리라는 정교하고 완벽한 덫에 갇혔습니다. 음악, 심장박동처럼 빠르고 긴박한 리듬으로 전환, 성장은 둔화하고 이자 부담은 커지는 이 이중고 속에서 국가부채 관리는 더 이상 정치적 수사가 아닌 민족의 사활이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난 45년의 세월을 복기해 보십시오. 전 세계 경제 규모가 10배 커지는 동안 국가들이 짊어진 빚은 무려 27배나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성장이 빚을 갚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이 부채의 눈사태는 이미 산 정상에서 시작되어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해 3조 5,500억 달러. 이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은 비행기의 연료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그 자체를 녹여버리고 있습니다. 복지 증진, 인프라 확충, 미래 기술 투자에 쓰여야 할 소중한 자원들이 빚의 이자를 메우는데 우선 소모되면서 국가의 미래는 점점 어두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루던 생산적 부채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이제 새로 찍어내는 국채는 성장을 창출하기도 전에 이자 상환이라는 거대한 누수로 증발해버립니다. 빚을 또 다른 빚으로 돌려막는 지연 전략은 이제 물리적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위기는 전 세계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단 7개 국가가 전 세계 부채의 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수 거대 경제권의 재정 건전성에 금이 가는 순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 평균 부채 비율이 93.9%인 상황에서 이들 주요 7개 국가의 평균은 114.9%에 달합니다. 세계 경제라는 비행기를 끌어주어야 할 핵심 엔진들이 오히려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기체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인들의 무거운 발걸음이 멈출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글로벌 부채라는 거대한 빙산 아래 우리는 이제 아시아 경제의 두 축인 중국과 대한민국의 신부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단순히 부채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표면적인 총량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본질은 그 빚이 늘어나는 통제불능의 속도와 회생 불가능한 구조에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은 채 멈추지 않고 폭주하는 중국의 부채, 그리고 안정적이라는 수치적 착시에 가려진 채 서서히 질식해가는 대한민국의 숨겨진 위기를 지금부터 해부합니다. 중국의 재정 계기판은 이미 선명한 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수준이었던 부채 비율은 불과 몇 년 만에 급등하여 2026년에는 106.9%라는 기록적인 수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GDP의 약 8%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억지 부양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 붕괴를 거대한 뒷담으로 덮으며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지연시키는 위험한 도박이자 끝을 알 수 없는 빚의 굴레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질주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기묘하고도 위험한 착시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GDP 대비 53%라는 표면적 수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 지출액 대비 부채 규모를 살펴보면 그 실체는 무려 241.5%에 달하며 이는 실제 정부의 지갑이 느끼는 상환 압박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높은 국방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재정의 운신폭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화려한 조명 뒤에는 이미 감당하기 힘든 이상의 상환 압박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 기반은 위아래 양쪽에서 강력한 압박을 받으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상단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의 고령화로 인해 한 번 늘리면 결코 줄일 수 없는 복지 지출이 폭발하고 있으며
하단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 인구 급감이 세수 기반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지출의 6.7%를 차지하는 이자 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재정의 유연성을 완전히 앗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채는 일시적인 실책이 아니라 인구 구조의 역전이 만들어낸 탈출하기 힘든 구조적 덫입니다. 두 거인은 각기 다른 성격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기는 무너지는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지탱하기 위해 쏟아부은 빚이 부른 급속한 팽창의 멸관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가 강제하는 경직된 복지 예산과 안보 비용이 만드는 구조적 압박의 멸관을 안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두 국가 모두 통제불능의 영역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 폭발의 충격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타격할 것입니다. 세계의 거대한 위기가 맞물려 퍼펙트 스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G7과 중국이 주도하는 천문학적인 빚의 규모 팽창,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가 부른 이자 비용의 폭발, 그리고 고령화와 안보 위기가 강제하는 구조적 지출 팽창입니다. 이 세 가지 삼각파도가 동시에 몰아치는 지금, 단순히 예산을 아껴 쓰겠다는 식의 단편적인 처방으로는 이 거대한 파멸의 기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재정의 틀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 비용이 국가의 미래라는 시스템을 통해 통제와 투자를 완전히 훔쳐버리기 전 무한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재정 방주를 마련해야 합니다. 통제불능의 괴물이 부채의 양을 줄이는 우리가 마주한 이 빚 재정의 질을 전면적으로 자연재해가 아니라 시급합니다. 누군가의 의도된 파고 속에서 국가의 신뢰도를 유지할 자동일몰제의 도입과 균형적 타협이 개입할 수 없는 이것은 엄격한 재정 준칙의 넘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가 경제적 공조라는 교육을 받아들이는 것이 막 생존과제입니다. 곧 다음으로 권력과 부채라는 제목으로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